신동일 꿈발전소 3일 경제독립TV 경제독립운동가 신동일 소장입니다. 오늘은 김한진 박사님을 모시고 국내 시장, 해외 시장, 그리고 앞으로 3년 투자를 어떻게 좀 현명하게 해야 될지 조언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하고는 참 인연이 오래됐는데 부탁드리고 바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자본시장에 몸담고 계셨는데 그 부자가 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부자가 안 돼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경솔의 말씀입니다. 부자의 정의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네. 그냥 보편적인 의미의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코스톨란이라는 그분하고 차갑게 다뤄라는 책이 번역돼서 소개된 적 부의 고전자 그분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세 가지다 책에서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조금 좋은 배우자를 결혼을 일단 투자를 잘하면 사업을 그것도 아니면 세 번째는 투자다 인베스트먼트다 해서 사실은 위험이 있는 자산에 투자해야 반대로 리턴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위험이 없는 자산에 대해서는 적을 테니까요, 반대급부가. 어떻게 그 위험 자산에 잘 투자하느냐. 내용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책 내용이. 물론 이제 투자를 잘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만약에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저는 주식은 많은 분들이 지적하지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반드시 지금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금리가 높을 때대로 안전 채권 투자보다 수익률이 높았고요. 첫째는 주식이 이제 경기의 그림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체로 지난 100년의 자본주의 역사를 보시면 최근 한 100년 정도 보면 경기가 확장되는 기간이 있었고 경기가 움츠려드는 위축 기간이 있었는데 확장된 위축 기간이 한 7대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주식시장도 한 70% 강세장이고 30%가 약세장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자본주의가 이제 그만 성장하고 이제는 계속 이제 이러면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는데 성장률은 떨어지지만 대신 플러스 성장률이 나오는 기간이 앞으로도 과거와 같다면 앞으로도 7대3 정도로 플러스로 성장하는 기간이 마이너스로 성장하는 기간보다 월등히 높을 거라는 주식이 하락하는 기간보다는 7대3 정도로 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성장률은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낮아졌습니다. 금리 대비로도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 미국 시장에서도 투자자분들이 보시지만 그 나라의 주식시장에는 대표 선수들이 상장돼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평균적인 저 같은 사람이 경기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에 비해 훨씬 경기보다 그 나라의 평균적인 경기 수준 GDP 성장률보다는 훨씬 더 강한 성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상장돼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강한 기업들을 모아놓은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놀다 보면 거기서 이제 종목을 고르다 보면 확률이 높은 거죠. 경제 성장률보다 더 벌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 이제 배당 수익률이 나도 좀 다릅니다만 2%입니까? 그러면 미국 10년 만기 금리가 0.6%인데 한 3배 정도에 지금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제 생각에는 주식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려면. 그러면 박사님 그 주식을 하는 방법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사실은 좀 방법이라든지 잘 모르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렇죠. 글쎄요, 주식하면 대형주를 사냐 소형주를 사냐 아니면 스타일의 논쟁도 있고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분이나 아예 주식을 지금 접하지 않으신 분들 그냥 밖에서만 주식시장을 이제 관전하고 계신 분들은 좀 막막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식은 주식입니다. 주식이든 해외든 구분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국내 국외보다는 이제 글로벌이라는 주식을 할 거냐 채권을 할 거냐 아니면 주식이라는 위험자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둘 거냐 채권 내지 예금이라는 조금 안전자산 쪽에 비중을 둘 거냐 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7대3 정도로 오히려 위험자산의 비중을 물론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7대3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젊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7대3은 너무 과하다 그러면 여유자금을 한 5대5 정도로는 국가 위험자 안전자산의 지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를 질문하셨는데
주식을 뭐 예를 들자면 네. 뭐 편하게 말씀드리면 누가 이제 네. 해서 이제 뭐 추천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추천 받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만 투자하면 제가 볼 때는 실패할 확률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누가 속삭여서 하는 종목치고 그 성 지나고 나서 보면 네. 그 좋았던 기억이 있는 주식이 별로 없어요. 예.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예.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을 받아도 예. 그거를 결국엔 자기 걸로 만들어낸 거고요. 네.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예. 지금 뭐 이런 유튜브로 매체가 예. 있는 네. 이런 걸 통해서 체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라톤을 하는데 무작정 나는 마라톤에서 완주할 거야 그러고 뛰다 보면 심장마비 걸리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체력을 감안해서 네. 조금씩 체력을 길러야 되거든요. 심폐기능도 길러야 네, 되고 네. 이 프로라든지 여러 좋은 도서라든지 이걸 통해서 투자 근력을 키우셔요. 그러니까 투자 근력 키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한테서 종목을 속삭임으로 받아서 투자하면 네. 우연히 한 번은 성공할 수 있지만 그게 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제 첫째는 어쨌든 자기 중심의 어떤 투자 근력, 투자 네. 체력을 집중하자. 그리고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이거는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참고적으로 저는 해외 주식을 젊은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도 2023년 되면은 자본이득 과세가 생기고 뭐 네.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제 그렇죠. 그렇게 예정돼 예고가 있고 수가 있죠. 없어질 겁니다. 세금 측면. 특히 전 세계에서 한국 주식이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작네요. 40%다. 어마어마하게. 네. 그리고 중국, 홍콩, 네. 일본 이런 데는 7대고요. 네. 독일, 유럽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 시장은 유럽이라든지 중국 전 세계 주식이 다 상장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어쨌든 머물 거냐. 네. 좀 젊으신 분들은 앞으로 주식 투자의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기왕이면 시야를 넓혀서 네. 또 공부를 하십사. 아.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투자 스타일과 관련해서는 뭐 단기 투자를 할 거냐, 장기 투자를 할 거냐, 예. 뭐 할 거냐, 중소형주를 할 거냐. 네. 사실은 각자의 개성이 문제이겠지만 가능하다면 저는 거래량이 수반된 공정 가격이 정확하게 형성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래량이 많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하시는 게 특히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투자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네. 중소형주가 당장은 뭐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경우는 겪고 네. 또 화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아니라 네. 가능하면 쪽에서 어떤 투자 훈련을 그것도 나쁘지 않다 보내드리고 싶어요. 정말 좋은 말씀. 아닙니다. 정말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뭐 그 자산 관리를 하고 있지만 딱 정리가 굉장히 명쾌하게 되는 것. 네, 박사님 그러면 이제 그 곁들여서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이제 투자 전망, 투자 비중, 투자 전망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하지만 곁들여서 지금 이제 동학개미들이 네. 그동안 국내 주식을 했다가 또 해외로 가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투자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쨌든 뭐 해외 주식 시장이 워낙 비중이 크니까 해외 주식 시장을 무시할 수가 없고 특히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뭐 적어도 한 4, 5년 정도 좀 길게 보면 뭐 감히 말씀드리면 네. 그 이상 네. 10년 정도는 길게 보면 성장주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장의 테마는 인더스트리 4.0 혁신 네. 관련주들이 굉장히 지금 과열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머지않아 조정이 올 거라고 보고 조정이 저는 좀 길게 말씀드리는 건데 네. 그러니까 당장 그런 그 미국의 네. 잘 나가는 빅테크들이 조정을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이면 반대쪽에 있는 네. 경기 부양 관련주라 뭐 뉴딜 관련주라든지 네. 뭐 이런 그 산업재 건설 뭐 이런 쪽에 반대쪽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주도주의 반대쪽에 또 어떤 체인지를 해서 주도주가 일시적으로는 바뀌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길게 보면 결국에는 다시 또 성장주 쪽으로 돌아오다. 그때는 이제 다 빵이라든지 금융호가 형성될 수도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지금은 조금 주목받지 않은 네. 새로운 성장주들이 탑10 안에 올라오고 또 탑5 안에 전혀 새로운 또 뉴페이스들이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세대 교체가 또 성장주 안에서도 또 벌어질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말씀드리는 요지는 조금 중기적으로 한 뭐 몇 분기 텀으로는 주도주가 바뀔 수 있지만 4, 5년 내지는 뭐 10년 좀 긴 흐름에서는 결국엔 앞으로 아주 장기간 성장주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장주가 전 세계 경기를 이끌어간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런 종목들의 주가가 상당히 보일 거다. 또 그런 후회가 있을 거라는 거죠. 네. 뻗어나가는 성장주들이 해외 증시에 많이 상장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한 가지 그룹은
전 세계가 지금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뭐 중국도 그렇죠. 고령화되고 있는데요. 네. 고령화되면서 최근에 10년 지난 한 20년간은 또 안타깝게도 네. 소득이 계속 불균형도가 커졌거든요. 그래서 고령화와 소득의 불균형 예. 두 가지를 조합해서 보면 네. 결국에는 럭셔리 소비재, 전 세계의 어떤 층이 네. 중상층 쪽에서의 위력이 굉장히 꾸준하게 앞으로 10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에이징, 고령화, 돈 많은 노인들이 소비하는, 네. 그래서 그런 그 소득의 불균형과 고령화, 그리고 전 세계의 중상층 이상의 아주 그 강한 소비력, 이런 것들에는 글로벌 소비재, 특히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중소득의 조금 고소득층의 소비 가능성이 높거든요. 중국이 이제는 경제성장에서 GDP에서 출과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네. 미국처럼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 지금은 뭐 한 40, 30%밖에 안 됩니다만은 예. 소비 비중이 GDP에서 한 70% 향해서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중국 내수 시장이 뭐 경쟁은 치열하겠습니다만은 네. 굉장히 그 치열한 각축전에서 성공하는 기업들의 주가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소비재. 네, 그렇죠. 네, 이런 줄 필요가 있고요. 그런 주식이 있습니다만은 해외 주식에도 많다. 그래서 뭐 그런 아주 좀 혁신 성장형 기업도 있지만 안정된 내수는 럭셔리, 이런 쪽을 좀 아울러서 볼 필요가 있고요. 네. 보면 대체로 스타일은 좀 성장주 쪽에다 한 6대4 정도로 맞추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해외 주식도 전혀 도외시하면 안 된다. 선택의 범위 안에 둬야 된다. 네. 그리고 한국이 또 자본소득 과세가 생기면 주식시장에 예.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해외 주식 쪽에 더 관심을 가질 거기 때문에 어차피 가는 길이라면 일찍 공부해서 특히 젊으신 분들은 앞으로 투자 좀 따라. 그래서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컨슈머 펀드들이 꾸준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수익률이. 맞습니다. 특히 성장기업 이익이 굉장히 별로거든요. 변동판에서 그런 컨슈머들 중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요. 네. 자본이익도 굉장히 높고 네. 이익의 변동성이 좀 이미 전 세계 시장에서 딱 그 마켓 시어를 갖고 있고, 경제적 해자, 다른 기업들이 침범에 들어가 오는 거를 차단하는 네.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마케팅 상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물론 그런 기업들 중에도 이제 무너지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잘 골라는 합니다만은 뭐 관심을 충분히 가지실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글로벌 전염병 사태라고 해도 먹고 마시고는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또 맞습니다. 전염병이 2차 웨이브, 3차 웨이브가 생기면 뭐 소비가 안 될 것 같지만 네. 기업들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네. 또 언택트 시장에서 살아남는 궁리를 합니다. 네. 또 창의적인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그 시대에 맞게, 환경에 맞게 기업들의 어떤 혁신성, 창의성, 그런 어쨌든 이윤 추구 동기, 예. 이런 것들이 그동안 자본주의 시장 역사에서 계속 검증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어려운 환경이 새로운 성장 기업을 또 탄생시키거든요. 항상 그 환경이 어렵다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게 아니라 네. 이런 환경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을 네. 하는 확이 있네. 네. 그런 기업에 인사이트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별 투자 전망을 여쭤보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미국 시장, 국가별 투자 전망을 여쭤보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미국 시장, 중국 시장, 그 다음에 이제 뭐 인도하고 베트남 해서 그런 쪽 시장 전망을 곁들여 주시면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네. 그 배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미중 무역 전쟁이 되고 있는데, 뭐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안전하게. 네. 그리고 미국에도 또 중국 기업들이 상장 기업들이 또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종합 선물 세트니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해외 주식은 저희가 이제 좀 뭐 정보의 습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네.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요즘 아무리 정보가 잘 발달돼 있다 하더라도 네. 그런 관점에서 또 국내 주식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쪽 기업들은 저는 이제 소비재 중심으로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중국 내수 시장이 커지고 네. 소비 시장이 커지는데 네. 중국의 로컬 기업들이 비교의가 있거든요. 다국적 기업. 그러니까 중국의 내수 기업 중에서 중국의 어떤 그 팽창되는 소비 시장을 빨리빨리 쫓아가면서 점유율을
높여가는 마켓시를 높여가는 그런 소비재들이 분명히 그래서 중국은 좀 소비재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아래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소위 얘기하는 성장률이 높은 경제 성장률이 7-8% 이상 되고 인구 구조도 굉장히 젊고 대표적인 게 베트남이죠. 좋긴 좋은데요. 좋긴 좋은데 너무나 그 불확실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적립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런 프론티어는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재미를 봤던 것. 그 사람들이 어쨌든 외환위기 이후에 완전 개방된 다음에 한 20년 투자해서 계속 엑시트하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갔지 않습니까? 보면 우리도 조금 그런 프론 좀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정확하게 바닥을 찍어서 들어가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변동성이 큰.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경륜이 착 묻어나는 거든요. 그런 변동성 있는 시장은 조금 불안매수나 적립식으로 가자.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박사님 최근에 이제 그 동학개미 운동 이슈인데 국내 그 동학개미 투자자들한테 이제 박사님께서 조금 조언을 해주신다면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주의해야 될 점이나. 저는 뭐 동학개미라는 용어는 별로 잘 모르겠습니다. 좀 나라를 구하는. 그동안 워낙 이제 시대로 오면서 이제 거액자산가들 또 중산층 이런 쪽에 이제 여유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이제 이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넘어오는 거가 과정 같고요. 우리나라 가계금융자산이 거의 뭐 한 가계자산이 2,000조 되는데 가계부채를 빼면 순자산이 한 50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이 지금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한 1,600 아마 개인 비중이 뭐 600조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 2,000조의 금융자산 중에라도 이게 지금 전에 40-50조 샀습니다만은 국내 주식을 국내 개인들이 앞으로도 이제 주식시장으로 이제 넘어올 돈들이 굉장히 대기 자금들이 많다라는 거에 대해서 부동산 전체 가계자산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토지 중심의 부동산 금융자산이 안에서도 주식 비중이 지금 개인들이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주식시장 쪽에 좀 안 맞습니다. 개인 자산에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너무 주식시장에 개인들의 자산 배분 비중이 낮다.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에 여러 가지 돈들이 있겠죠. 연령층도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지금 다 다양할 거고요. 생각에는 올 주식시장으로 배분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건전하고 부동산으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저는 다 긍정적이라고는 생각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생각에는 상당히 좀 조심을 하면서 가야 된다. 지금 이미 동학개미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식시장 새롭게 보다 적극적인 스탠스로 이제 주식시장 안에 들어오신 분들 동학개미님들이 말씀드리지만 꽃길만은 아닐 거다. 꽃길만은 아닐 거다. 무자비하고 때로는 냉혈동물 같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쏠림이 있을 때는 상당히 조금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뭐 당장 주식을 팔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혹시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다 주식 하는데 혹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할 때 에브리바디 해피한 경우가 있었느냐 라는 부분을 한 번은 조금 고민을 하면 그 고민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큰 조정이 왔을 때 행동을 빨리 하게끔 도와주거든요. 나를 좀 지키고 주식시장은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한편에서는 위험자산에 대해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야 된다. 자금의 상당 부분을 위험자산에 주식시장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에서 동의하지만 태도, 애티튜드에서는 노타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주기가 있다. 사이클 쏠리면 그 다음에 쏠림이 있고 그리고 시장은 항상 모욕의 달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경계감을 잃는 순간 확 치고 들어와서 이거 시장 다 끝났다 해가지고 다들 그냥 뭐 패닉에 빠지게 만들면 그때 또 다시 또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그래서 투자자들을 갖고 놀거든요. 계속 시장은. 뭐 이번에 코로나 샀지 않습니까? 1200포인트까지 갔다가 제 생각에는 속성이죠. 동학개미님들이 어쨌든 그 주식의 속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주식시장에 적응해 가시다면 더 위험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제가 종사자 중에 한 명으로서 이제 동학개미는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렇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주식에 많이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어쨌든 조금 주의하면서 투자하자. 이거를 주의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조금 주의하면서 투자하자. 요거를 주의해야 되겠네요. 박사님, 그 해외 우량 주식에 이제 그 미국에도 뭐 로빈후드 투자자, 이제 국내에는 동학개미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박사님 생각하시는 국내하고 이제 해외 미국의 그런 동학개미 소위 투자 결과는 누가 더 좀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주식시장 수익률이 앞으로 좋을 거냐, 코스피의 코스닥의 주식 투자 수익률이 높을 거냐, 이제 그 말씀 같은데 예. 투자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저는 좀 투자 기간을 5년 그 이상을 놓고 본다면 네. 저는 미국 시장이 훨씬 높을 것 같습니다. 아,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뭐 이유? 예, 아무래도 저는 4차 산업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좀 가시적인 기간, 긴 흐름에서 한 5년, 10년은 네. 결국 뭐 미우나 고우나 우리가 인정하고 싶더라 싶지 않든 저는 미국이 전 세계의 패권을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갖고 있다는 얘기는 기업의 네. 패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그 나라의 경제 성장이 가장 양호하고 그 다음에 평균적인 세계의 경제 성장보다는 훨씬 더 우수한 기업들을 많이 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어떤 종목이 됐든지 간에 미국 시장의 어떤 수익률이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 한국도 뭐 지금 있습니다만 네. 몇 가지 이제 아마 내년이나 혹은 뭐 빠른 하반기부터는 저는 이제 몇 가지를 검증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시장. 네. 네. 첫째는 중요한 게 ROE가 지금 2018년에 우리나라 코스피 기업들의 ROE가 12%에서 지금 거의 한 6% 정도로 많이 떨어졌어요. 자기자본 이익률이 그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주가는 지금 2,200까지 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기업의 펀더멘탈이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제는 시장이 답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검증 과정이 한번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한국의 기업들이 코스피가 결국 2,200의 박스권 지난번 거점고점이 2,600 혹은 3,000포인트를 향해서 가려면 네. 이제 퍼가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익도 증가해야 되죠. 퍼가 지금 이제 뭐 12배에서 뭐 대망가 되니까 네. 나스닥이 지금 40배고요. 그리고 S&P가 지금 25배 가까이 됩니다. 네. 근데 나스닥의 ROE는 자기자본 이익률은 지금 뭐 거의 30, 오히려 올랐습니다. 25, 최근에 한 2, 3년간 올라 있고요. S&P는 15% 조금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20에서 한 15% 정도로 우리나라 2배거든요. 그러니까 S&P의 주가 순자산 배율이 3배입니다. 1배가 안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박스피를 뚫고 3,000포인트를 향해서 가려면 그걸 구성하고 있는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의 펀더멘탈이 개선돼야 안 되겠어요. 펀더멘탈의 개선이 지금 만만치 않다.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언택트 관련주들이 PER이 높은 기업들이 시장의 상위에 계속 올라와줘야 네. 시장 전체의 PER도 올라가는 거고. 근데 뭐 미국 보십시오. 미국 보시면은 뭐 이런 빅테크주들이 약간 소프트 성격이기 때문에 PER이 높지 않습니까? 그림 벌고 있고요. 근데 한국의 그런 기업들의 비중이 미국보다는 저는 적은데 앞으로도 새롭게 올라오는 그런 소프트웨어성 지식집약적 산업 혁신 성장 기업들의 비중이 네. 미국보다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보다는 한국 기업은 여전히 산업재 조금 시클리칼 그런 기업들의 비중이 높다라는 거죠. 네. 네. 구조를 바꿔나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도 이제 빈메모리 쪽으로 가다 보면 PR이 올라갈 거고 앞으로 이제 그런 희망은 그런 과정이 서서히 미국은 이미 진행돼 있고 거기서 또 한 단계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약간 한국은 좀 안타깝게도 자꾸 뒤처지는 속도면에서 네. 그럼 박사님 좀 궁금한 게 미국도 그렇지만 이제 중국의 유니콘 기업도 뭐 206개 많이 약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중국 쪽도 좀 더 관심을 가질 네, 맞습니다. 중국 기업들도 주들도 많이 오르고 소비재들도 많이 올랐는데요. 계속 관심은 가져야죠.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하실 필요가 있고 뭐 중국 기업과 미국 기업을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중국 기업이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조금 이해도가 높고 또 더 쉽게 이렇게 좀 가볍게 지리적으로 또 아는 사람도 많고 지구 반대쪽에 있는 브라질 주식을 투자하고 지리적으로 그런 지리적인 관계 때문에 뭐 중국 주식도 포트폴리오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면서 공부해 나가고 때문에 완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럼요. 그렇군요. 네. 박사님, 그 최근에 나스닥 1위에서 한 12기업의 그 투자가 굉장히 핫 이슈거든요.
중국 주식도 포트폴리오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면서 공부해 나. 때문에 완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럼요. 네, 그렇군요. 네. 박사님, 그 최근에 나스닥 1위에서 한 12기업의 그 투자가 굉장히 핫 이슈거든요. 특히 뭐 한 3배 올랐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앞으로도 좀 과연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박사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조금 숨고르기가 한번 하반기 있지 않을까. 장기 하락이기보다는 네. 기술적인 너무 이제 쉬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네네. 거기서 이제 한번 조정을 보이는 과정이 조정은 늘 그렇지만 순식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조정이 들어오고 기간이나 이런 것 굉장히 짧아질 가능성, 패닉에 가까울 정도로 가파르고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자 기간을 3개월, 6개월 잡으시는 분들은 조심. 지금 또 수익이 나신 분들도 조금씩은 이제 조금 이익 실현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식이 계속 일반적이지는 않으니까 언젠가 한번 더 말씀하신 대로 박사님 말씀. 네. 근데 전 지금 상위 30개 종목이면 500개 중에서 30%지 않습니까? 근데 6%가 시가총액의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시가총액은 지금 30개 종목이 라는 것게 전체 시장의 반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니까 쏠려있네요. 네. 이익이 S&P 500 전체에서 10%라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이익 비중도 지금 S&P 500 기업에 쭉 시가총액 순으로 열을 세워서 300등부터 500등까지를 숫자로는 60잖아요. 60기업이 이익이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한 15. 그러니까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죠. 그러면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는 상위 기업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시장 그거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시장은 결국 좀 순환해야 너무 쏠림이 있으면 한번 부러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밑에 저퍼주들도 가고 산주들도 가고 이렇게 해서 순환하다 보면 뭐 많이 달린 종목들은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순환이 되는데 지금은 계속 차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밸런스가 깨질 가능성이 전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긍정적인 측면으로만 보면 앞서 시가총액 비중과 이익의 점유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리즈너블하다, 합리적이다. 그래서 기업들이 뭐 시장 전체가 너무 거품일 수는 있지만 좀 이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이제 말도 안 되는 거품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좀 시장이 좀 위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조정이 있더라도 그 조정폭이 그렇게 대세 하락까지 이어지질 않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두 가지 관점을 이제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나스닥 기업 중에 이제 뭐 아마존, 테슬라 지금 떠오르는 니콜 주식이 있는데 박사님께서 오랫동안 이제 그 베스트 애널리스트 하시면서 기업을 좀 분석할 때 예를 들면 테슬라하고 니콜라를 좀 핫 이슈거든요. 비교를 하신다면 박사님 어떤 관점에서 두 주식을 분석하고 투자를 하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제가 뭐 매크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저는 주식의 종목만 애널리스트는 아닙니다만은 접근하는 방식은 어쨌든 질을 조금 따져볼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도 계속 이 성장세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의 어떤 핵심 동력 그리고 경쟁력, 매출을 계속 일으킬 수 있는, 매출이 계속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의 어떤 기술력, 뭐 그다음에 시장의 확장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균형 감각 있게 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런 건 저는 좀 약간 좀 겁나더라고요. 주식이. 테슬라에 투자하는 분들은 이제 테슬라는 한 10년 전부터 꾸준히 계속 일관된 메시지를 보냈고 그게 이제 최근에 뭐 9만 대 이상 판매가 되면서 하는데 이제 반면에 니콜라는 너무 빨리 오르지 않았나. 그러면 이제 분석하시는 입장에서는 조금 그게 나와야 된다. 어떤 구체적 구조가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뭐 성장률의 특징이라는 게 뭐 특정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테슬라든 니콜라든 예상치 못한 암초에 미칠 수가 있고요. 저를 딛고 또 일어섰을 때 정말 또 좋은 기업이 되는 거고 지금 뭐 삼성전자만 해도 얼마나 맞아요. 최근 한 20년만 봐도 과정을 뒤집어쓰면서 계속 좋은 기업이 되는 건데 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긴 호흡으로 보지 않고 보면 너무 최근에 성장 기울기가 기업들은 저는 조금 경계감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항상 조금 너무 장밋빛 전망보다는 투자는 장기적으로 하되 조금 보수적으로
A 종목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고, 네. 그다음에 뭐 PER 갖고 이제 안 되니까 PSR 주가를 이제 주당 매출액으로 나눠서 이런 성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PSR이 전혀 불합리한 투자 지표는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반이 영업이익률이 거의 50, 매출액만 계속 증가한다면 기업이 성장하는 건 문제 없고 요즘에는 또 PDR에서 프라이스 드림 레이쇼, 저는 조금 이런 새로운 지표들 있잖아요. 네. 성장 정당화시키는 새로운 지표들이, 그런 지표들이 전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올라가니까 오르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그런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거는 기존의 잣대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새로운 잣대로 주가를 바라보는, 그런 새로운 앵글로 바라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너무 보편화되고 너무 빈번할 때는 네. 조금 냉정 찾을 필요가 있더라. 지금이 조금 그런 흐름이거든요. 맞아요. 네. 조금, 네. 성장성에 대해서 뭔가가 더 이렇게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까치스럽기도 한 그런 것들이 뭐 한두 개 종목이 모르는데 네. 너무나 많은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정말 말씀이신 것 그럼 박사님,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이제 좀 단기 투자든 장기 투자든 이제 어떤 주식 투자를 준비한다면 아는 것도 아니고 기업 분석을 할 수도 없는 건데, 그럼 요거만큼은 조금 주식을 투자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이면 준비해야 될 게 있다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꿈발전소는 이제 3.1경제독립TV가 3.1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라는 되찾았지만 아직 경제적인 독립은 못 이뤘다. 그래서 제가 이제 PB도 하고 자산관리를 오래 하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되게 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력하지만 조금 꿈발전소 3.1경제독립TV를 통해서 조금 부익부 빈익빈 간극을 좀 줄여보자, 이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좋으신, 훌륭하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 하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일반인들 샐러리맨 종잣돈이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월급이라 해봤자 연봉 3천, 5천 하면 월 많아서 50만 원에서 뭐 최대 한 500, 뭐 100만 원 내버리지, 이렇게 된다면 좀 일반인이나 셀러리는 어떤 식으로 좀 주식 투자를 해야 좀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계속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네. 생각에는 주식을 아무튼 좀 주식시장을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장기간에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서. 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에는 저희 뭐 편하게 그런 뭐 아주 어린 후배들이 찾아오면 네. 작은 돈으로 처음 시작해라. 소액으로 일단 시작해라. 한 조도 줘. 예. 그러니까 5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아니면 뭐 한 3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절반을 날리는 사람은 3억을 투자해도 그렇게 날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근데 500만 원, 300만 원을 투자해서 절반 날리면 그냥 조금 뭐 가슴은 쓰리지만 마음은 쓰리지만 뭐 그게 크게 데미지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문제가 아닌데 처음부터 큰 돈을 해서 거기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하다 보면 이거는 오히려 잘 살아보자고 한 게 뜻대로 안 될 경우에 그냥 뭐 깡통찬 재기불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고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주식시장은 그렇게 녹록한 시장이 아니다. 작은 돈으로 해서 투자 체력을 길러라. 투자 체력은 이런 좋은 방송에서도 가르쳐 주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길러야 된다. 이거는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교육은 그냥 도와주는 거지. 실제로는 실전을 통해서 자기가 느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안 되네. 여기서 뭘 해야 되지? 벽에 부딪히고 좌절하고 이 과정을 겪어서 체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야 누가 어떤 종목이 좋아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판단하는 뚝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올라갔을 때 이 종목은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 5천 원인데 이건 적정 주가 5만 원이야. 2만 원 가도 안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박이 나는 거거든요.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기업이 이윤을 만드는 것도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식 투자도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노하우거든요.
이 지적 재산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아, 그게 어떻게 보면 네. 종잣돈이 없는 분한테 네. 큰 그거네. 그러니까 당장 지금부터 큰 돈을 벌려고 하다 보면 네. 뭐 그렇게 벌 수도 있지만 네. 다행히 강세장이 찾아와서 예. 코로나에 1,300에 투자해서 2,200에 팔면 뭐 일시적으로 돈을 벌 수는 있죠. 네. 우연히 네. 운이 좋아서. 하지만 그게 다음에 또 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답은 없지만 네네. 중요한 것은 본인 나름대로의 주식에 네. 대한 관점, 본인이 주식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네. 뭐 그 100% 확실하고 100% 완벽한 건 아니지만 네네. 그게 키워지면 평생 자기 재산으로 계속 그 능력을 키워가면서 투자 승률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사람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예. 이거는 뭐 종목 하나 잘 찍으면 된다. 그거는 단발성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뭐 펀드 같은 경우도 가입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뭐 펀드 뭐 작은 금액으로 네. 해서 월급에 적립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공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 뭐 소비재 펀드 네. 뭐를 가입을 했다. 그러면 네. 그 종목에 뭐 아마존도 들어가고 뭐 넷플릭스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비자도 들어가고 마스터카드도 들어가고 이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해서 아무래도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종목을 알게 되죠. 관심 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 소비재 펀드에 이런 비중으로 들어가 있구나. 이해가 되고. 네. 큰 돈으로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네. 작은 돈으로 해서 그걸 스스로 교육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계몽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 주식에 대해서 서서히 체력이 자기도 모르게 생기거든요. 1년, 네. 2년 지나면. 네. 그랬을 때 그 체력에 맞게 금액을 늘려가는 거죠. 어떤 금액으로 늘려가면 계속 적금 둔돈. 계속 안전자산에 적금 모았던 돈 만기돼서 찾아서 네. 그 돈으로 주식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게 5천만 원이 1억이 되고 1억 5천이 되고 네. 1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한번 경험해 보면 네. 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네. 본인도 하고 자녀도 하고 막 그렇게 네.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식하고 자기가 이렇게 마라톤 게임 하듯이 이렇게 쭉 그 주식시장이랑 이렇게 친해지면서 네.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주식시장하고 나하고 안 친해졌는데 익숙하지 않은데. 네, 익숙하지 않고 네. 시장에 대해서 판단 능력이 없는데 종목에 대해서 판단 능력이 없는데 이렇게 무작정 하다 보면 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부조화스럽게 시장에서 이렇게 뭔가가 잘 안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박사님. 그러면 이제 또 제가 궁금한 게 그냥 좀 교과서적인 얘기이지만 주식은 분할 투자하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듣잖아요. 네. 근데 과연 그게 꼭 정답인가? 좀 조심할 점은 없는가? 그런 투자도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정말 말씀이신가요? 그럼 박사님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이제 좀 단기 투자든 장기 투자든 이제 어떤 주식 투자를 준비한다면 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 분석을 할 수도 없는 건데 그럼 요거만큼은 조금 주식을 투자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이면 준비해야 될 게 있다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기업을 좀 어떻게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거는 좀 보고 투자를 하자요? 네, 저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굳이 인베스터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자들이 고도의 회계 지식이나 재무 분석을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떤 게 기업이 성장하는 성장하는 딱 한 가지만 보면 이제 성장주가 아니라 너무 형편없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 이럴 때는 뭐 PBR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같이 봐야 되겠지만 복잡하니까 그거 따지지 않고요. 내가 주식을 사야 되는데 어떤 주식을 살까 고민하면 내년에도 성장하고 후년에도 성장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간단한 질문 같지만 어렵습니다. 뭐 많은 자료를 보시고 하지만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야 되고 상상을 해야 됩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매출액이 늘어가면서 영업이익률이 혹은 매출 총이익률이 기업은 대박주가 날 가능성이 성장하는데 매출액이 증가합니다. 근데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같이 증가합니다. 매출액 총이익률이 같이 증가합니다. 그 얘기는 이익이 빵빵 난다는 얘기죠. 매출 사이즈도 커지는데
좋아지니까. 그런 기업들은 지난 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발표가 돼서 이미 주가가 한 50% 올랐어요. 그런데 사업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니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내용도 보고 나온 거 보니까 이 기업은 뭐 분기 매출액이 전 분기 대비 혹은 전년 분기 대비 확 점프했어요. 그래서 이미 드러난 사실 때문에 주가가 50%가 올랐어요. 네. 만원에서 망가지 말고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분기에도 혹은 내년에도 매출액이 증가하고 이 영업이익률이 뭔가 근원적인 요인, 뭔가 원가를 계산했다든지 새로운 상품이 출하가 됐는데 그게 히트를 쳤다든지 이러면 늦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답을 모르고 투자할 수도 있지만 정답이 패가 나온 결과가 어떤 답이 나온 주식을 조금 뒤늦게 들어갔다고 해서 저는 나쁘지 않아요. 불확실한 기업보다는 그렇게 확실한 기업들, 이 회사는 내년에도 매출액이 늘어, 영업이익률이 다음 분기에도 꺾일 가능성은, 이러면 또 오른 건 아무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러면 굳이 그렇게 회계 지시나 이런 게 없어도 어쨌든 성장하는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PER, PBR 좀 더 복잡한 여러 가지 회계 제도 이거 몰라도 최근에 좀 올랐다는 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배 올랐다고 가정하죠. 두세 배 올랐는데 분기이익이 전분기 대비 줄었어요. 마진율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래도 주가는 안 빠져요. 왜냐하면 더 성장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 분기에 봤는데 그 다음 분기에도 또 매출액도 줄고 그러니까 매출액이 피크아웃 한 거죠. 마진율도 또 피크아웃 했어요. 그러면 저는 가능하면 파는 게 맞을 확률이 높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라는 게 이렇게 도식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이제 동학개미가 삼성전자를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솔직히 그냥 삼성전자 이름만 들고 투자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만약에 투자한다 동학개미가, 그럼 요거는 한번 점검을 해보자, 그런 게 있을까요?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인데 영업이익이 없다고 이런 걸 살펴본다든지 한 두세 가지를 꼭 보고 해야 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삼성전자 하면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디램 가격이라든지 특히 디램에 결정하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복잡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제일 간편하게 따질 수 있는 거는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 영업이익이 피크아웃, 뭔가 예상치보다는 높아요. 그런데 과거보다는 계속 낮아진다. 영업이익률도 과거보다는 계속 낮아진다. 이러면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한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담당 애널리스트가 아니라서.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또한 모든 주식이 결국에는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까지 좋았던 거는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됐다. 지금까지 모든 호재는 다 반영돼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게 봤는데 생각보다 덜 좋아지는 건 악재인 거고요. 나쁘게 봤는데 생각보다 덜 나쁘면 그건 호재거든.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나쁘게 봤는데 나쁘게 봤다라는 것은 이미 주가에 나쁜 게 반영돼 있다는 거고. 근데 생각보다 다음 분기 갔더니 덜 나쁜 거예요. 그럼 주가는 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 현재를 볼 게 아니라 기대치에 비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익의 어떤 흐름, 특히 분기이익의 흐름이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치고요. 이게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피크를 해서 슬로우 다운 돼서 2, 3년 쉴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있으면 PR이 현재 낮다, 높다 이런 거 관계없이 저는 좀 줄이는 게 낫다라는 거죠. 확률적으로. 주식시장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100% 어떤 가능성이나 증거를 가지고 에비던스를 가지고 투자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그 100% 어떤 증거가 있을 때는 되고 나면 그런 관점에서 확률 게임이다. 그러니까 확률을 가지고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확률적으로 이게 몇 퍼센트냐, 기업이 돈을 더 벌 가능성, 더 나빠질 가능성 100%라는 건 없죠. 그렇죠, 세상에. 자기가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확률은 종종 틀립니다. 틀렸다고 저는 낙담 없는 게 세 개 중에서 하나 틀리고 2개 맞으면 돼요. 야구 선수도 그렇죠. 괜찮은데 좋은 거죠.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맞습니다. 좀 위험자 속성을 인정을 하고 마음 편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정말 그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잘 실천한다면 되게 조금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이렇게 주식해서 돈을 보면 틀릴 때는 적게 틀리고요. 맞을 때는 돈을 많이 거십니다. 그 승률을 높여가고 배팅을 또 잘한다. 그리고 약간의 게임의 영역일 수가 있는 거죠. 재밌겠네요. 그러면 이제 또 제가 궁금한 게
그냥 좀 교과서적인 얘기이지만 주식은 분할 투자하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듣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꼭 정답인가? 좀 조심할 점은 없는가? 그런 투자도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런 투자의 성향 문제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제 주변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단기 투자로 돈을 버신 분들도 있고, 실제 그런 단타로.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장기 투자로 그냥 평생 뭐 몇 종목 안 샀어요. 근데 뭐 삼성전자 30년 전에 사는 거 지금 대박 나서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다양합니다. 어떤 게 정답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 일반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초단기와 초장기의 중간 정도. 중간 정도가 가장 적절하지 않겠나. 믹스해서 보통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단기 투자에 재능이 굉장히 있으신 분들이나 장기 투자를 하실 정도로 굉장히 여유 자금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그 대부분은 이제 중간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코스톨라니라는 그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는 그분이 쓴 책에 돈 뜨겁게 사라고 작게 다루라는 책에 투자자의 속성이 초단기, 단기 투자, 장기 투자, 가운데 순종 투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종 투자자들은 시장에 대해서 순응하는 겁니다. 자기 고집을 안 부리고 그래서 뭐 좋은 책도 보고 체력도 기르고 투자의 체력도 기르고 좋은 방송도 보고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하면서 너무 단기적으로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주식관이 생기면 단기 매매를 안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어제 산 주식을 오늘 안 팔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팔 이유가 안 생기는 한 팔지 않습니다. 오늘 15%가 떨어져도 20%가 떨어져도 오히려 더 싸죠. 어떤 거기에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와 순종 투자자의 차이가 그런 점에서 달라지는 거고요. 그게 쌓였을 때 돈을 벌게 되는 거고요. 또 장기 투자자와 순종 투자자의 차이는 장기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면 비자발적으로 그냥 묻어두는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 시장이 묻어둬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묻어둬서 휴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있죠, 예전에 뭐 은행주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지금 그렇게 믿었던 지금 잘 나가는 주식이 정말 휴지는 아니더라도 반토막 날 수 전혀 반토막 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체크하는 거죠. 이 종목이, 이 주식, 이 기업이 계속 돈을 버나, 이 기업이 계속 마진율이 떨어지지 않나, 늘 분기마다 체크하고 고민하고 그런 과정에서 뭔가 팔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생기는 거죠. 적어도 한 3년에서 한 4년 정도 되면 아무리 장기 투자자라도 그럴 때는 파는 거죠. 아니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샀던 이유가 이제는 납득이 안 된다. 자기는 한 5만 원 보고 샀는데 운이 좋아서 7만 원이 됐는데 팔아야 되는 거죠. 어떤 장기적으로 이유가 본인의 납득이 안 되면 팔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떤 사고 파는 기간이 한 2, 3년 정도가 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거죠. 길면 한 3, 4년. 그게 이제 순종 투자자입니다. 종목의 어떤 가치의 변화에 순응하고 시장의 사이클에 순응하고 그렇다고 매일매일 뉴스에는 흔들리지 않고 그거만 잘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뉴스를 절대로 보지 말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너무 거기에 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그거는 이미 초단기적으로 시장에 다 가격에 반영된 뉴스를 가지고 경제방송에서 탁 떠들거든요. 그거는 그냥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를 아는 건 좋은데 또 시장 돌아가는 얘기도 들어야 되니까 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거기에만 매몰되면 체력은 안 길러져요. 그렇죠. 그냥 그 잡다한 허접한 뉴스만 가격에 다 반영된 이미 반영된 또 반대로 남북 통일 중요한 이슈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다음에 달러의 대폭락, 미국의 뭐 어떤 위상의 추락, 뭐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올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향후 한 3, 4년 이내에 안 올 것 같으면 그
그런 뉴스도 조금 뭐 교양 삼아서 들을 수는 있는데 뭐 감쌀 필요는 없는데요. 굳이 그걸 투자에 연결할 필요는 또 없다는 거죠. 너무 휘둘리지 않아도. 네, 너무 장기적인 그다음에 이념적인, 너무 추상적인 그런 것에 또 매몰되다 보면 그건 투자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걸러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이 돈을 버냐, 계속 벌 수 있냐, 거기에만 계속 집중해서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예를 들면 테스라에 투자한다면 이 기업이 전기차로서 계속 성장할 수 있냐, 잘 팔릴 수 있냐 이런 걸 조금씩 고민하면서 관련 뉴스도 들어보고, 관련 뉴스 들어보고, 뭐 전문가들의 멘트도 들어보고, 테슬라를 안 좋게 보고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런 뉴스도 검색을 해보고,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들어보고. 그렇죠. 교수님, 박사님, 제가 이제 뭐 저도 두 딸을 둔 아빠로서 우리 주변에 이제 셀러리맨들이 자녀가 많은데 사실 뭐 흑수저 출신이다 보니까 뭐 3억, 5억, 10억을 중요해줄 수는 없고, 그럼 현실적으로 박사님이 이제 가장 가까운 지인 또는 이제 자녀분한테 미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가르친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조금 약간 도움도 주고 이런 쪽으로 코치를 해주고 싶다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자녀를 좀 경제적인 독립을 그렇게 키워주려면 지금 뭐 10대도 있을 20대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액션을 취하게 그런 방법을. 네, 사실 저도 뭐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변에 이렇게 보고 이렇게 젊은 분들 이렇게 보면 저희도 그랬고요. 사실 이렇게 다 접근만 하고 옛날에는 그랬고 문화 자체가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투자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주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전혀 없었죠. 지금도 그럴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경제교육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죠. 경제라는 어떤 사회 현상을 보는 눈, 룩엣이 아니라 룩스루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 이면의 것을 자꾸 들여다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눈이 그런 시야가 넓어져야 투자의 발전이 있는 거거든요. 저도 뭐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떻게 그렇게 좀 젊은 분들 또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 자녀들에게 룩캣이 아니라 룩스루를 가르쳐 주느냐, 행간의 이면에 있는 그런 사회 현상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거고 지금 금리가 떨어지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계속 상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저는 첫 번째 단계로 고전을 읽으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고전 책을 읽자. 고전이 투자와 관련된 그 고전을 읽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자와 관련된 고전을 읽자. 그러니까 뭐 1930년대에 나온 책, 1970년대에 나온 책, 뭐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책. 이거는 뭐 옛날에 뭐 전산도 발달 안 됐고, 그렇죠. 그걸 왜 봐?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그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런 거를 계속 접하다 보면 거기에 사물의 이면에 있는 거를 보는 훈련을 그 책이 시켜줍니다. 인사이트를 줄여준다. 그래서 뭐 이 책을 한번 보면 주식 대박주 찾습니다. 뭐 그런 책을 뭐 제가 비하는 게 아니라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책보다는 투자의 대가들, 정말 뭐 지금은 돌아가시고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유작으로 남긴 자기 몸소 체험한 평생 경험을 녹여낸 그런 책들, 그런 책들을 뭐 이런 블로그 이렇게 서칭하다 보면 발견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자녀한테 소개도 소개해주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렇게 해서 투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왜 위험 자산을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주식시장의 속성이 뭔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교육시켜주는 거죠. 그런 책을 통해서.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는 그게 가장 첫 번째 스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주식 한다면 달러의 역사는 어떤 거냐? 그렇습니다. 환율의 역사. 이런 거 어렵죠. 물론 전공자가 아니면. 뭐 100% 이해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한번 뭐 쓱 읽어보고, 쓱 읽어보고 나중에 뒀다가 또 한 10년 지나면 뭐 그때 그 고전이 10년 후에도 뭐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가슴이 확 아달 때가 되겠죠. 또 한 뭐 나이가 들어서 한번 또 보고 그러다 보면 어차피 투자는 평생 해야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 저는 가능하면 최근에 나온 책보다는 고전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곁들여서 주식 계좌도 하나 직접 네. 오픈을 한번 해주고 한두 정도 해주면 작은 돈으로 네. 뭐 돈 10만 원이라도 해서 이렇게 자기가 매매하다 보면 네. 주식하면 이거는 깡통 차고 쪽박 난다 이런 인식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인식이 맞긴 맞아요. 맞는데 잘못 접근해서 그렇다는 거죠. 네. 앞서서 쭉 말씀드렸듯이 자기와 주식시장이 괴리된 유리된 상태에서 따로따로 놀면서 욕심이 앞섰기 때문에 네. 화를 일으킨 거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주식시장과 같이 친화되면서 친해지면서 동행하면서 주식시장을 경외하면서 주식시장이 알려주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네. 이렇게 해서 2년 3년 정도 해보시면 네. 어린 자녀들이 자기가 압니다. 경제교육 따로 시킬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더 빠르죠. 더 빠르고 위험이라는 것이 왜 위험이 중요한지, 왜 위험과 수익이 비례하는지,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좋은 상품인데 위험은 진짜 없고요. 대박이에요. 이런 거 사기꾼 있어요. 사기꾼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위험과 수익의 그 비례 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는 거거든요. 몸소 체험해야. 마치 어릴 때 세 발 자전거 타다 두 발 자전거 네, 타고 맞습니다. 넘어지면서 좋은 경험하듯이 교육입니다. 좋은 박사님 교육입니다. 그렇게 고전을 읽고 그렇게 주식 계좌를 도와주고 하면 자연스럽게 네. 작은 돈이지만 씨앗이 될 거다 이런 말씀. 그렇게 이렇게 차근차근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주식시장에 입문한 사람들은 큰 실수 안 합니다. 당장 그냥 자녀한테 근데 왜 그게 그렇게 어렵냐 하나 만들어준 게 정말 그게 현실과 이상인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꼭 한번 그런 저 박사님 조언대로 한번 단돈 10만 원짜리라도 자녀 앞으로 계좌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박사님 지금 이제 좀 시중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앞으로도 미중 이 무역 전쟁 넘버 G2 전쟁, 지환 차지하기 그 전쟁이 격화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글로벌 2위로 도약하고 있는데 좀 지금이라도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맞는가 이제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고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인도하고 베트남 이머징 국가의 투자는 또 박사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미국은 베이스를 깔고 다른 나라를 좀 바라본다면 조금 어떻게 그런 국가들을 투자 비중이라든지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뭐 전체적으로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비중을 좀 합리적으로 가져가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정답은 없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해외 주식에 어쨌든 계속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중국은 어쨌든 완전히 떼어놓고 갈 수는 없겠죠. 근데 중국 시장은 그렇게 봅니다. 저는 앞으로 성장성은 굉장히 높을 거다. 주식 시장이 커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은데 당장 앞으로 한 4, 5년만 놓고 보면 전체적인 세계 증시에서 그렇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지는 못할 거다. 현재도 아직 비중은 낮잖아요. 미국이나 상대적으로. 그리고 투자자들이 조금 홍콩 사태, 홍콩 보안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불안하게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조금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좀 어떤 방법이 조금 저는 중국이 지금 그 산업 경제 패러다임을 지금 바꿔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국이. 그러니까 설비 투자와 수출 중심의 어떤 그 하드웨어 경제에서 소비와 어떤 또 4차 산업 중심의 소프트 하이테크 쪽으로의 그 산업 구조로 바꿔나가는 과정. 또 해안 연안에서 내륙으로 또 구조가 또 바뀌어 나가는 과정. 그렇게 바뀌어 있나. 또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과정. 그러니까 고정 투자, 집을 막 짓고 그런 어떤 경제에서 공장을 전 세계에서 세계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에서 소비의 주체, 소비의 어떤 중심의 중국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 실제로 설비 투자도 지금 이런 산업재나 지금 그 설비 과잉 산업 쪽, 제조업 쪽, 꿀뚝 산업 쪽의 비중은 계속 줄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첨단 산업 쪽의 비중은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된다는 얘기는 중국의 매크로의 구조가 바뀌는 건데요. 그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옛날처럼 10%대 두 자리는 네, 이제 3%대로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금리도 또 떨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국내의 어떤 여유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더 꾸준하게 또 장기 투자자 해외 주식들도 중국 시장의 개방과 더불어서 증시의 개방과 더불어서 보다 더 긴 자금들, 연기금, 뭐 국부펀드 네. 이런 자금들이 중국 증시에 계속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시장 개방을 계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주식시장이 또 신규 상장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공급 물량이 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네. 이런 구조의 변화 과정에 해당되는 지금부터 앞으로 한 3, 4년 내지 4, 5년 기간은 중국 주식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우상향하기는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은. 네. 그래서 종목별로 접근은 오케이지만 중국 전체 지수의 경쟁력, 네. 중국 지수에 좀 올인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보다는 그냥 개별 종목 중에 네, 개별 종목은 스타디가 된 좋습니다. 네. 그런 거. 네, 그래서 지수 전체가 좀 의미 있게 굉장히 큰 폭으로 튀는 거는 네네. 이런 공급 물량도 어느 정도 완성되고 지금 말씀드린 산업 구조 조정, 그다음에 소비 비중, 네. 전체 경제에서의 소비 비중도 올라오고 네. 이렇게 해서 중국 경제 전체가 저성장으로 들어가지만 네. 굉장히 변동성이 적은, 그러니까 중국이 거의 미국 경제 같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또 갈 길이 또 멀고. 네, 그러면 미국 주식시장 수익률이 지금 좋듯이 네. 중국이 그때부터는 좋아지는 겁니다. 그때 그런 어떤 구조의 변화가 조금 안정적으로 된 시점에서는 중국이 지금보다는 위상이 굉장히 커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위안화를 절상시켜도 무방할 정도로 산업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네. 위안화를 절상시켜도 중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3, 4%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는 환율로만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중국에 투자해서. 네. 그거는 굉장히 양질의 시장이 되는 겁니다.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희 같은. 그 말씀이 되게 중요한 네. 것 같은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은 이제 원화 대비 위안화가 절상이 되면 거기 투자해 놓은 자금들이 더 수익을 그렇습니다. 환율로만도 계속 수익률이 나는 거죠. 근데 중국이 그렇게 안정된 산업 구조로 조금 더 고부가 산업으로 네. 조금 더 내수 중심의 안정된 자체적인 어떤 내수 경제가 서로 발전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자전거 바퀴가 이제 탄력적으로 굴러가는. 네. 지금은 이제 그런 걸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너 기술 나빠, 너 왜 기술 빼가,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뭐 뭔가를 이제 태권 경쟁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다 물리치고 이제 중국이 만약에 잘 이렇게 그런 산업 구조 조정을 이룩 한다면 성장률은 낮아도 주가 상승률은 그때부터 진짜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 과도기라는 거고요. 그 과도기가 뭐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걸릴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진 않아도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서 그런 말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박사님, 그 한국인이 부동산 자랑이 굉장히 엄청나거든요. 뭐 7, 80% 부동산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좀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어떠실 것 같고 이 좀 앞으로 3년 뭐 좀 길게 보신다면 너무 부동산 사랑이 지나치긴 한데 주식 투자하고 이렇게 곁들여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박사님, 그 한국인이 부동산 자랑이 굉장히 엄청나거든요. 뭐 7, 80% 부동산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좀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어떠실 것 같고 이 좀 앞으로 3년 뭐 좀 길게 보신다면 너무 부동산 사랑이 지나치긴 한데 주식 투자하고 이렇게 곁들여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 요즘 신조어로 저는 불인이라서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네. 원래 주식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네. 주식에 너무 이렇게 애착이 있다고 그럴까요? 그렇죠. 집중하다 보니까 네. 부동산을 좀 등한시하고 사는 집 한 채 말고는 뭐 다른 네. 생각을 안 하고 살아서 네. 저도 뭐 드릴 말씀은 없는데 혹시 뭐 매크로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예. 저는 모든 자산이 네. 영원히 상승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뭐 콩이든 금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에 몰입할 때는 그때부터는 수익률이 잘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부동산이 뭐 대폭락한다는 건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모든 자산을 이제 동일선상에 놓고 봤을 때 부동산이 그동안 최근 몇 년간은 수익률이 제일 높은 월등히 그렇죠. 높은 네. 자산이었는데 까지는 나왔는데 이제는 그런 상황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 네. 그거는 이제 조금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몰린 시장에서는 그렇게 먹을 거는 많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거고요. 강남에 지금 30억 하는 아파트가 과연 60억이 될 거냐? 네. 아니면 지금 떠오르는 어떤 우량 주식이 사서 네. 두세 배가 될 거냐? 어느 게 확률이 높으냐? 한 가지를 바로 그겁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유동성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유동성이 냉정하게 보면 네. 실물 자산, 네. 임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물 자산이 아니라 어떤 뭐 실물 경제, 네. 임금 이런 어떤 리얼 이코노미에 대해서는 네. 가격이 안 올라 있어요. 예. 상대적으로 임금이 그렇게 폭등한 것도 아니고요. 네. 뭔가 공장 설비 가격이 그렇게 올라간 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다만 여유 자금이 이제 좀 그 완전한 그 투자 자산에 집중되면서 밸런스가 조금 굉장히 벌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차별화가 커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일본의 90년대를 지금 얘기하면 욕먹을 겁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든지 간에 일본의 90년대는 이래서 다르고 저래서 다르고 하는데 한 가지 같은 점은 네. 90년대 일본 금리가 10%였거든요. 굉장히 높았네. 90년에. 네. 근데 그게 0%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집값은 빠졌다는 거죠. 오히려 금리가 내리면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늘 저금리, 고유동성이 자산 가격을 상승시키지만은 않았다라는 사례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시장이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이 진짜 여기서부터 따블이 날지 50%가 오를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때는 유동성을 풀었는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거는 이래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하고 달라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뭐 다른 점은 압니다. 하지만 소위 대차대조표 불황,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 그거는 인구 구조도 있고 그 배경에 네. 밸류에이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돈이 꼭 풀린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영원히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금리 가면 부동산이 계속 올라가네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유동성 그러는데 2008년에 서프라임 때 네. 미국 금융위 때 유동성과 네. 지금의 유동성은 저는 질이 다르다고 봅니다. 질이 다르다. 네. 어떤? 왜냐면은 네. 미국 금융자산만 해도 60조 달러가 올랐어요. 12년 전에 비해서. 네네. GDP 대비 자산, 주식, 부동산을 합친 가계 자산의 비중도 20%포인트나 올랐어요. 200%포인트나 올랐어요. 그럼 실물도 좀 따라 올라줬다. 풀린 만큼 그렇게 이해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올라갔는데 예. 실물 대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물 대비. 네. 그러니까 자산의 무게가 커진 거죠. 그래서 지급의 유동성도 GDP 대비로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GDP 대비로. GDP 대비로 보면 지금 미국의 총통화는 70%에서 한 85%로 이번에 뜁니다. 그러니까 뛰는 거 맞아요. 돈 찍어낸 거 2배 이상 찍어내고 또 저희가 자산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광해 유동성, M2라고 하는 총 유동성은 지금
그 GDP 대비 70%에서 85% 이상으로 뛰는 거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는 네. 2007년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네. 지금 70%까지 한 12년에 걸쳐서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 규모 대비 총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은 맞다. 그래서 지금 자산의 가격 상승이 네. 집값이나 주가의 어떤 유동성 효과가 네. 올해 내년에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인정. 하지만 그때랑 다른 것은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내지 2023년 되면 거의 플랫하겠습니다. 더 이상 풀 수가 없어요. 그 한계가 있다. 네,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더 풀 수도 있는데 네. 지금에서 더 풀려면은 경제가 굉장히 더 어려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지는데 더 푼다? 네. 그런 건 없어요. 연준도 지금 이미 풀어놓은 것도 아직 다 못 썼어요. 그렇죠. 집행이 아직 안 된 거죠. 예. 그래서 2, 3년 후에 만약에 추가로 돈을 안 찍어낸다면 네. 경제 규모 대비 총 유동성, 네. 시중에서 지금 유동성 네. 때문에 주가 올라가고 집값 네. 올라가고 이런 네. 얘기는 네. 거기서부터는 오히려 조기에 종식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종식되면 좀 어떻게 그냥 옆으로 갑니다. 그냥 그 유동성 효과는 없는 거죠. 없고. 네.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난 12년간 유동성 효과를 부동산이 많이 받냐, 주식이 많이 받냐. 그게 중요해요. 이걸 놓고 봤을 때는 놀랍게도 주식이 많이 받습니다. 그래요? 주가가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오히려 집 사서 2배 되는 것보다 주가에서 5배, 10배 되는 게 더. S&P 500 기준입니다. 네, S&P 500 기준. 그리고 전 세계 월드 인덱스 기준입니다. 그런데 2007년 이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 부동산이 훨씬 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효과를 훨씬 더 많이 받았거든요. 긍정적인 효과를, 가격 상승 효과를. 네네. 근데 2008년 이후부터는 바뀌었습니다. 그걸 놓쳤네. 바뀐 이유를 보니까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더라. 그리고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 훨씬 더 시가총액이 빠른 속도로 늘어났더라. 그다음에 부동산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라 이런 부분 때문에 주식가 상승률을 못 쫓아갔더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앞으로 5년, 10년은 유동성 효과가 있더라도 주식시장이 훨씬 더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패러다임이 바뀐 걸 놓치고 있었네.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는 금융위기 때 이후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은 좀 더 부동산도 사랑하지만 조금 시야를 이쪽으로 주식이나 투자 쪽으로 한 번 더 관심 가져봐야 돼. 이런 말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은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은 더 둔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잠재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도 둔화되지 않습니까? 중국도 2008년에는 10% 성장이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제 5% 성장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가장 성장률이 높다라는 대규모 경제 중국도 그런데 이머징이 베트남이라든지 몇몇 작은 국가들 빼고는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제 성장이 떨어지는 이유가 설비가 과잉 남아돌고 인구가 고령화되고 반면에 주식시장은 훨씬 더 기업들의 생산성이 늘어나고 있고 그게 좋냐 안 좋냐를 떠나서 기술이 발전되고 있고 그러면서 기술 집약적인 기업들이 시장을 훨씬 더 강력하게 점유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로 돈이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쨌든 한국의 그 부동산 투자자들이 규제 관계없이 조금 박사님 말씀을 조금 더 한번 2008년에 바뀐 패러다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짧은 생각이 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같아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박사님 그러면 이제 앞으로 국내 투자자들이 지금 2,200까지 갔는데 과연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이어져서 3,000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고 앞으로 한국 그 기업 문화, 주식 투자 환경을 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어떻게 좀 투자자들이 자세를 취해야 될지. 질문이 점점 더
네, 그 3,000포인트 시대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난 12년간 유동성 효과를 부동산이 많이 받냐, 주식이 많이 받냐. 그게 중요해요. 이걸 놓고 봤을 때는 놀랍게도 주식이 많이 받습니다. 아, 그래요? 주가가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오히려 집 사서 2배 되는 것보다 주가에서 5배, 10배 되는 게 더. S&P 500 기준입니다. 네, S&P 500 기준. 그리고 전 세계 월드 인덱스 기준입니다. 그런데 2007년 이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부동산이 훨씬 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효과를 훨씬 더 많이 받았거든요. 긍정적인 효과를, 가격 상승 효과를. 근데 2008년 이후부터는 바뀌었습니다. 그걸 놓쳤네. 바뀐 이유를 보니까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더라. 그리고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 훨씬 더 시가총액이 빠른 속도로 늘어났더라. 그다음에 부동산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라 이런 부분 때문에 주식가 상승률을 못 쫓아갔더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앞으로 5년, 10년은 유동성 효과가 있더라도 주식시장이 훨씬 더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패러다임이 바뀐 걸 놓치고 있었네.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는 금융위기 때 이후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은 좀 더 부동산은 또 사랑하지만 조금 시야를 이쪽으로 주식이나 투자 쪽으로 한 번 더 관심 가져봐야 돼. 이런 말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은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은 더 둔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잠재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도 둔화되지 않습니까? 중국도 2008년에는 10% 성장이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제 5% 성장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가장 성장률이 높다라는 대규모 경제 중국도 그런데 이머징이 베트남이라든지 몇몇 작은 국가들 빼고는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제 성장이 떨어지는 이유가 설비가 과잉 남아돌고 인구가 고령화되고 반면에 주식시장은 훨씬 더 기업들의 생산성이 늘어나고 있고 그게 좋냐 안 좋냐를 떠나서 기술이 발전되고 있고 그러면서 기술 집약적인 기업들이 시장을 훨씬 더 강력하게 점유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로 돈이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쨌든 한국의 그 부동산 투자자들이 규제 관계없이 조금 박사님 말씀을 조금 더 한번 2008년에 바뀐 패러다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짧은 생각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같아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박사님, 그러면 이제 앞으로 국내 투자자들이 지금 2,200까지 갔는데 과연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이어져서 3,000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고 앞으로 한국 그 기업 문화, 주식 투자 환경을 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어떻게 좀 투자자들이 자세를 취해야 될지. 질문이 점점 더 어려워요. 그 3,000포인트 시대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전편에서도 살짝 언급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한국 기업들이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벌고 프리미엄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성장성 있는 기업들, 기술 집약적인 기업들, 꿈이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올라와 줘야만 상장도 많이 되고 그런 기업들이 또 실제로 돈도 벌고 많이 이익을 내고 이래야 그런 기업들이 미국처럼 50배, 60배, 100배도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시장 전체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외국인들이 줄 서서 사고 오히려 좀 외국인들한테 조금 규제를 하고 국민들이 먼저 사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외국인들은 줄을 서시오 이렇게 하고 말이죠.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업들이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업들이 제가 볼 때는 그 과정 과도기일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한 몇 년이 굉장히 중요한 내년, 후년, 앞으로 한 3년, 길게는 5년 이런 기간이 그래서 이제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계속 올라올 겁니다. 바이오에서도 올라오고 뭔가 대규모 기술 수출도 터지고 무슨 영화를 해서 대박나는 게임 대박주들도 생기고 이러면서 이런 한국의 좁은 시장이 아니라 중국,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고프리미엄 주식들이 많이 올라올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제조업이 전혀 소용없다는 게 아니라 제조업은 딱 중심을 잡아줘야죠. 그렇죠. 독일 보십시오. 네. 독일이 제조업이 기반이 깔리니까 제조업 기반으로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 같으면 그렇죠. 자동차 산업에 4차 산업혁명이 들어가서 로봇이 투입되고 소프트웨어가 투입되고 재고 관리가 투입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IoT 그리고 자율주행차 이런 쪽이 갖다 붙으면서 자동차 산업이라는 어떤 전통 제조업을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 부품,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해서 제조업을 둘러싸고 있는 4차 산업들이 동반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게 가전에서도 나오는 거고 주택에서도 나오는 거고 모든 하드웨어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스마트 팩토리도 나오는 거고요. 이제 이런 과정으로 가야 저는 좀 거창한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그래야 3,000포인트 간다. 그런 여건이 돼야 된다. 네. 3,000포인트 당장 뭐 어떻게 유동성으로 찍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무리해서 찍으면 다시 또 2,000으로 내려옵니다. 그런 3,000포인트 말고요. 좀 시장이 다져가면서 올라가는 미국의 90년대, 2000년대 미국 서브프라임 이후의 시장처럼 그렇게 계속 저점을 높여가는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시장이 나오려면 그거는 주식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인더스트리의 문제고 그거는 지금의 산업 패러다임에서 한 단계 바뀌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건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기업도 바뀌어야 되고 정부도 조금 더 기업하기 좀 바뀌어야 되고 저희 같이 투자자들도 좀 더 부동산에서 자금이 이렇게 뒷받침해줘야 되고 삼박자가 좀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시대가 좀 빨리 왔어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돼가지고요. 단기간에 저는 굉장히 코스피가 굉장히 크게 박스권을 칠 가능성은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 그리고 박사님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도 투자를 하고 부동산도 투자를 하지만 이제 부자 고객들 돈 많은 분은 환율도 관심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달러하고 엔화하고 이제 기축통화 뭐 그런 뭐 지위가 흔들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환율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뭐 적어도 하반기하고 이제 뭐 내년 초까지 원 달러가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원 달러가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원 달러가 뭐 굉장히 약할 거다, 폭등할 거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좀 전체적으로 환율 시장은 좀 잔잔하게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 글로벌 달러가 중심이 이제 달러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인데 달러 자체가 그렇게 전 세계 경기가 이렇게 운목 아랫목 다 뜨거워지는 경기가 아니고 소수 업종, 소수 국가 뭐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좀 잘 나가는 기업들 잘 나가고 전체적으로는 조금 굉장히 좀 어려운 기업들도 많고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경제 전체가 조금 편안하게 돌아가야 전 세계 경제가 그래야 달러가 약해지거든요. 안정이 돼야? 그래야 이제 달러 자체가 안전통화이기 때문에 달러 자체가 안전자산입니다. 그래서 또 미국 국채를 사기 위한 안전자산 사기 위한 매개고요. 캐리어죠. 그래서 달러는 이제 안전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이 약해져야 되는데 그 얘기는 이제 위험이 떨어져야 되는데 전 세계 경제가 코로나 여파도 좀 아직은 가시지 않았고 또 2차 웨이브도 올 수도 있고 안 오더라도 어려운 기업들은 계속 어렵고 또 어려운 국가는 계속 어렵고 또 부채가 많은 국가들은 이 저성장 시대에 되게 또 빚 갚기가 좀 어렵고 그러다 보면 또 한쪽에서는 또 부도도 나고 한쪽에서는 이모징 쪽에 뭐 난리도 나고 약간 뭐 소음도 있고 이럴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편안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일단은 초약세로 가지 않기 때문에 원 달러도 그렇게 강하게 가긴 좀 어렵다라는 거고 한국 내부로는 조금 원 달러가 강하게 가기에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요. 경제의 어떤 펀더멘탈도 그렇게 강한 수출 동력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반도체 빼고는 좀 잘 안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정부 부채나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환율에 반영이 될 거고요. 기업 부채도 사실은 조금 은근히 늘은 데다가 네. 가계 부채는 지금 계속 높은 상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국을 보는 외국에서의 시각은 나쁘진 않고 국가 전체가 뭔가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네. 원달러 자체를 굉장히 강세 통화로 간주하기에는 네. 조금은 시간이 필요한 그런 애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환율이 좀 박스권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곁들여서 네네. 국내 투자자에서는 브라질 국채를 사신 분도 꽤 있으신데 네. 지금 브라질 국채 환율이 브라질 헤아라 환율이 한 5, 60% 정도 약세가 돼버렸거든요. 네. 약간 이런 거는 앞으로 어떻게 좀 회복이 된다고 보시는지 조금. 네, 그래서 좀 고비가 사실은 앞으로 한 1년 정도지 않을까? 1년 정도, 뭐 길게는 한 2년 정도는 뭐 브라질 자체 국가에 큰 문제가 없을지라도 브라질 환율이 이렇게 조금 안정돼서 네. 브라질 국채 투자를 하신 분들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할 거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네네. 그래서 좀 뭐 어쨌든 그 기간에 큰 문제만 없으면 어쨌든 캐리 수익률을 계속 받으면서 네. 버티시면 되는 건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머징 국가들 중에서 부채가 많은 국가들이 지금 남미 국가들이고요. 남미 국가들. 또 네. 남아공이라든지 또 유럽에서는 동유럽 국가들, 또 터키, 아시아에 조금 몇몇 국가들이 네. 있고요. 필리핀이라든지 네. 이런 국가들이 조금 국가 부채가 높아서 네. 환율이 바로 안정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 시간이 좀 걸리고. 네, 왜냐하면 코로나가 크게 이제 3, 4월에 쇼크가 와서 네. 세계 경제가 충격을 먹었지 않습니까? 네. 이 충격을 먹고 진정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고비는 넘겼지만. 네, 그렇죠. 큰 거. 그래서 그 저수요 국면, 전 세계 총수요가 이렇게 조금 다운된 상태에서 이렇게 바닥을 기는 과정에서는 지금 언급해드린 이런 신흥국들이 부채가 많은 신흥국들이 환율이 좀 강세로 가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이제 쿠폰 그 이자 배당 받으면서 네. 조금 한 1, 2년 버티면 네. 뭐 어쨌든 그렇게 좀 좋은 결과를 할 수도 있다. 네. 근데 하지만 만약에 2차 지금 뭐 브라질 같은 경우에 가장 지금 좀 타격을 받은 국가지만 네. 또 미국이나 혹은 다른 지역에 코로나 2차 팬데믹이 온다든지 그러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 자체가 내년에도 또 하향 조정이 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면 제 생각에는 뭐 엑시트도 고려해 보셔야 되는 거죠. 네, 좀 더 길게 갈 수도 있고 네. 그때 가서 다시 네.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그런 조언을 주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박사님 이제 꿈발전소는 저희가 이제 그 어떤 그 존경하는 마이라이프의 어떤 그 롤모델이 그 자신의 분야에서 정말 1%가 되신 분들, 저희는 큰 수죠. 맨손에서 정말 그리고 어떤 사회 좋은 일을 하는 그런 분이라고 저희는 이제 박사님을 생각하고 이제 좀 그런 걸 여쭤보고 싶은데 박사님 꿈은 혹시 어떤 거예요? 학창 시절이나 뭐 이렇게 꿈이? 네, 뭐 저는 뭐 거창한 꿈이 없었고요. 네. 주식시장에 입문한 다음부터는 어떤 입문한 계기는 어떤 게 있었나요? 뭐 좀 그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럼 전공을 이쪽으로 하시죠? 네, 경제학을 네. 했는데요. 네네. 뭔가 주식시장에 오면 뭔가 버라이어티하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뭔가 그런 생각을 네. 막연하게 갖고 이제 왔는데 네네. 막상 이제 그 리서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는 리서치만 이제 35년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어떤 전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뭐 리서치를 하면 할수록 네. 주식시장이 경이롭다는 생각을 하면서 35년이나 했는데도 굉장히 그 정말 경이롭고 주식시장에 대해서 참 너무 내가 모른다. 모르는 게 또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35년. 아니 근데 그거는 뭐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무 겸손하셔서. 아니요, 겸손이 아니라 진짜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제가 느꼈던 거, 뭐 이런 것들을 어쨌든 이제부터는 좀 후배분들한테 뭔가 책이든 뭐 방송이든 뭐 강연이든 이런 걸 통해서 좀 뭐 재능 기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걸 좀 남겨놓고 이렇게 하면 좀 그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시행착오만 줄여도 얼마나 시간도. 그래서 뭐 그런데
약간의 도움이라도 좀 줄 수 있으면 뭐 제 얘기를 듣고서 시행착오를 바로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뭐 그런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 이제 점점 더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을 최근에 이제 갖고 있습니다. 꿈발전소에 좀 한 번 더 가을쯤에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시간이 짧아서 박사님의 그런 좋은 걸 여쭤보고 싶은 건 너무 많고 궁금하고 시장도 상이 바뀌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좀 저희한테도 베풀어 주시고 그러면 이제 그 주식시장이 재밌어하고 그런 꿈을 꾸셨는데 지금 이제 조금 한 이제 5, 60대 돼가지고 조금 이제 뒤돌아서 볼 때 앞으로 이제 인생 산막이라고 할까 100세 시대로 하면 그때 꿈은 어떤 게 지금 알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제는 저를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좀 어떤 사회를 위해서 좀 거창하지만 어쨌든 주변 분들을 위해서 또 후배들을 위해서 조금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베풀어주는 삶, 지식적인 면에서 지식적인 면, 그런 경험이나 또 뭐 어쨌든 뭐 저한테 종교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또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좀 어쨌든 저를 위해서만 너무 살았던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겸손한. 근데 이제 조금 생각을 좀 뭐 누구나 은퇴할 때쯤 그런 생각을 갖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고맙잖아요. 네, 그렇죠. 여태까지 못한 혜택도 받고 많은 뭐 주가도 어쨌든 이렇게 쭉 올라오는 그 어떤 또 대한민국의 성장 시대에 살았잖아요. 네, 장기적으로. 그럼 이제 앞으로는 뭐 좀 어쨌든 기여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특히 투자와 관련해서는 저는 조금 다양한 각도에서 시장을 이렇게 조금 조망하는 그런 책들을 많이 써보고 싶습니다. 박사님 쭉 돌이켜 보셨을 때 박사님만의 어떤 뭐 일기를 쓰신다든지 메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꿈을 관철하기 위해서 조금 이런 거를 때문에 내가 그나마 좀 안 흔들리고 이렇게 그런 게 있었을까요? 그래서 재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금 어쨌든 시장에서 안 쫓겨나고 버틴 걸 보면 베스트셀러를 몇번 하셨는데 그런 노하우나 운이 좋았는데 습관이나 뭐 굳이 뭐 습관 말씀드린다면 어릴 때 생각이 나네요. 뭐 대리과장 때나 이럴 때도 저는 보스를 굉장히 좋은 분을 만났어요. 상사를 또 좋은 분을 만났어요. 리서치 선생님이 계신데 뭐 은퇴하셨죠 지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맥주집에서 이제 그런 주식 얘기를 하더라도 그걸 이제 잊어먹지 않으려고 화장실에 가서 메모를 그래요? 했습니다. 왜냐면 그 다음날 뭐 기억에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작은 수첩에다가 술을 이제 더 먹으면 이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메모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그때부터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럼 그걸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네, 가능하면 지금도 이제 전날 주시장의 특징 같은 것들도 메모를 하고요. 그다음에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거에서 조금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게 벗어난 것들 이런 부분들 간단하게 저만의 방식으로 메모를 합니다. 저도 사실 꿈발전소 마일라이프북이 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CEO 수첩이라는 거고 이제 마일라이프북이라고 스타벅스 다이어리 같은 근데 302페이지 분량의 그게 있거든요. 10년북이.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추구했던 게 이게 헛된 건 아니네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기록을 하고 이런 게 다 화장실에서도 기록하고 이런 게 도움이 된다.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특히 사람의 기억력이 얼마나 뭐 제 기억력이 형편없는지 기억만 해도 그리고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그 확인만 해도 그 다음에 굉장히 발전이 됩니다.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주식시장을 내년도를 제가 나름대로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주식시장은 이럴 거야.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기록을 해놓으면 1년 후에 지금 생각하는 기억이 기록을 안 해놨으면 1년 전에 뭐라고 생각을 했는지 제가 기억이 날 리가 없죠. 이 나쁜 건데 1년 후에 1년 전에 예측했던 것을 다시 되짚어 보면
뭐 물론 리포트라든지 이런 기록은 있습니다만 그런 거 말고 정말 솔직한 나의 감정, 어떤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얼만큼 형편없이 틀렸는지를 1년 후에 피드백 해보면 반추해보면 그 자체가 굉장히 귀중한 거거든요. 그거를 거진 35년 이상 가능하면 뭐 아주 뭐 예전보다는 많이 게을러졌습니다. 저도. 근데 가능하면 메모를 합니다. 지금도. 그러면 그런 게 다 바탕이 돼서 베스트 애널리스트도 연달아서 많이 하시고 좋은 책도 내시고 바탕이 어떻게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요즘 이제 그 방송을 보는 젊은 친구들은 종이에 적지는 않고 이제 대부분 스마트폰이 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기록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는 뭐 하든 간에 그거 관계없죠. 수단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 목적. 기록해놓는 습관. 특히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기록을 반드시 해놔야 된다고.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투자 일기를 써야 됩니다. 투자 일기? 투자를 하면 왜 이 주식을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100주 매수, 매달 매치 그러면 가르고 자기가 산 이유 산 이유와? 목표가 얼마 되면 팔겠다.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적어놔야죠. 근데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시면 그렇게 하는 투자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사시는 그렇습니다. 거지 가격을 적어놓거나 내가 왜 어떤 일을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그게 10년이 쌓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투자의 내공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그게 내공이 착착착 쌓이는 거다. 얼마나 반성이 일어나겠습니까? 자기가 그 기업을 얼마나 몰랐는지 우연히 샀는데 먹은 건지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실력이 갖춰지고 기름가격이 올라갈 걸 생각하고 삼성전자를 샀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지나고 보면 또 나타나는 게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래야 자기 발전이 투자에 대한 관한 자기 발전이 생기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전편에 말씀드렸던 투자 체력입니다. 투자 근력이죠. 그거를 그런 방식으로 키우자. 박사님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해서 이 3.1 경제독립 TV를 이제 보시는 분들, 소중한 시청자분들은 사실 흑수저 출신이 많고 가난하고 없고 지금 또 경제 상황도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 박사님께서 이런 3.1 경제독립 꿈발전소 회원들한테 어떤 투자 내지 인생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 저는 젊음이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것보다도 꿈발전소 어쨌든 시청자분들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시장은 정말 황금어장이다. 그래서 황금어장에서 어쨌든 그 좋은 물고기를 많이 낚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황금어장에서? 주식시장은 공평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처음 주식시장 뭐 30년 전, 20년 전보다는 매우 평평한 운동장이 됐고요.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어졌다는 거죠. 많은 정보를 공정하게 접할 수 있는. 이거는 자율 경쟁 시장이고 1억을 투자하는 사람이나 100만 원을 투자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가격에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공정 가격에. 그런 시장도 많지 않아요. 그럼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 자산가들은 아마존 주식을 뭐 1000주 만주를 사지만 우리 같이 소시민은 한 주 두 주 노력하면 상여금을 타면 살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죠. 같은 가격에. 같은 가격에. 억만장자나 저희나 똑같은 같은 가격에 공평하게 살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이 있는데. 매력 있죠. 그 다음에 보는 눈만 있으면 주식을 어떤 미끼를 써야 되는 건지 지금은 낚시를 해야 될 때인 건지 정말 비싼 미끼를 끼워야 될 건지 이런 판단만 만약에 설 수 있으면 또 이런 물고기를 잡는 데는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만 감으로 느낀다면 부자들 이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짜릿함을 느끼면서 그리고 특히 젊으신 분들은 지금 뭐 30대 초반이다. 그러면 앞으로 평생 70년간 주식 투자하신다면 70년이라는 시간이 대신
지금의 60대 부자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간이 상대적으로 자산이고 시간이라는 자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황금어장에서 낚시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희망적인 시장인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럼 박사님, 사실은 그렇게 거창하지도 않고요. 우리가 셀러룸에서 연봉을 한 5천만 원, 6천만 원 받는데, 그럼 월 300만 원을 받는다 쳐요. 많이 받으면 500만 원, 좀 직급이라서 그러면 부동산으로 그냥 월 1,000을 벌겠다. 뭐 이런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이제 꿈발전소 3일 경제독립팀은 경제독립, 그 재무적 자유, 그 독립을 이루는 거니까 내일 출근하지 않아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캐시카우가 창출되는 구조인데 그걸 주식으로 투자로 해서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어야죠. 좀 긍정 마인드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뭐 부동산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왜 부동산이 나쁩니까? 그렇죠. 내 집은 하나 있으면 좋은 거고. 또 뭐 임대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뭐 좋은 곳에 뭐 투자 가치가 있는 땅을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그래서 10배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오피스텔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요. 부동산을 뭐 등시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죠. 똑같은 투자 자산으로 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주식 시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도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부동산을 모르니까 이제 주식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내공이 계속 쌓여갈 수가 있는 거죠. 제대로만 계속 그 투자를 이렇게 자기가 투자 체력을 기르면 옛날에는 뭐 바벨을 뭐 10kg밖에 못 들었다면 그걸 계속 운동을 하면 30kg, 50kg도 이제 들 수 있는 체력이 생기듯이 마라톤을 10km 뛰던 걸 훨씬 더 좋은 기록으로 42.5km 뛸 수 있듯이 체력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부동산하고는 좀 다른 투자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보다 저는 좋은 게 부동산은 막 당장 목돈이 몇 천만 원부터 몇 억이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박사님 말씀대로 여기는 황금어장에 누구나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으로도 시작해 볼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주식이 다 주수로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구나. 쪼개서 팔 수 있는 소매 판매를 한다라는 거죠. 야, 정말 너무 시간이 재밌게 흘렀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김한진 박사님 모시고 정말 투자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주식으로 올바르게 경제 독립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정말 이 짧은 시간 가지고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여러분이 좋은 댓글 그리고 또 많이 사랑해 주시면 또 박사님을 가을에 한 번 더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오늘 박사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